뭐 공적연금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사적연금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적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그거 잘 생각해 두시고. 자,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의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게 일단 뭐야? 공적연금에서 소비 평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 평준화. 자, 그 다음에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자,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우리가 열심히 돈 벌 수 있을 때 그때 내고 우리가 은퇴한 시기에 그때 받는 거죠. 소비 평준화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했을 당시에 소비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때도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자, 여기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라 되어 있죠.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언젠가는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죠? 조만간. 네, 전 존나게 뜯기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작년이랑 비교했는데 국민연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네. 이거는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저도 그러고 싶어요. 뜯기는 거예요. 개 뜯기는 거예요. 네. 4대 의무라고 하죠. 그럼 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돈 버는 루트가 이제 학원도 있었지만 이제 원래는 과외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과외를 제가 여기 거의 다 접고 이제 다 학원 쪽으로 몰빵하다 보니까 이게 예, 이렇게 돼서 이 찍힌 돈이죠. 그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국민연금을 거의 2배로 내고 있습니다. 존나 양아치 새끼들. 아무튼 자, 여기서 10년 이상 가입하면은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에 따라 돈이 또 늘 수도 있어요. 소득에 따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소득에 따라 늘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이었는데 제가 사실 국민연금 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막 계속 어떻게든 안 내고 막 버텼단 말이에요. 예. 버텼는데 옛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통장을 압류한다 막 이런 막 협박성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통장에 압류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도 또 그냥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보내는 거 그냥 보내는 건가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통장 압류를 하더라고요. 진짜 압류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여태 안 낸 거에 절반은 내셔야 된다고 일단. 그래서 25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뭐 통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의무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안 하면 제 통장도 정지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그 국민연금 말이 많잖아요. 이제 점점점 위에 있으신 분들은 많아지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돈 내줘야 될 호구들이, 내줘야 될 분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더 비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소득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네요. 근데 웃긴 게 국민연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오르냐면은 건강보험도 오르거든요. 거의 둘이 같이 올라요. 뜯기는 돈이 이제 거의 4배죠. 2배도 별로 4배예요, 거의.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무튼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이 되는데, 자,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고 1년 늘어나 5%씩 증가하여 최대 100%에 이르게 된다. 근데 요게 나와 있는 거는 뭐 굳이 막 계산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묶어주는 거 정도는 해줘야겠지. 묶어주는 정도로는. 자,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를 가르는 부분이 소득뿐만 아니라
그죠. 전체 평균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만큼 받고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액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은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인데, 자, 근데 요거는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이처럼 했으니까 거기 부분 세모 한번 쳐주시고,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거기 동그라미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누구 거를,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내가 낸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게 조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얘가 내는 돈만큼의 비율을 받지는 못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지금 설명을 했었냐면은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자, 일단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 정도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는다. 자,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전에 현금 영수증 할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세금을 안 내보셔서 그런가? 세금 관련해서도 그게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공제를 받아요. 공제란 말 뭔지 아세요? 공제? 공제가 뭐예요? 네? 그렇죠. 덜 내는 거죠. 원래 내야 될 세금의 그 범위를 좀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뭐였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얘네가 많이 쓸 거니까 세금을 덜 내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 자, 1인과 저 같은 싱글,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애만 둘 있는 이제 저 애가 둘 있는 저라고 해봅시다. 아, 진짜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 둘이 만약에 똑같이 월 500씩 번다고 쳐보자고. 자, 얘가 돈이 더 많이 남을까? 얘가 더 돈이 많이 남을까? 1인이요. 그렇죠. 이게 더 돈이 많이 남죠. 이게 돈 많이 남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어쨌든, 자,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라 4인이 먹을 거 다 써야 되고 생활용품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가 많아요? 소비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공제라는 개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에서 전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전체 소득을 만약에 뭐 1년이면 6천이라고 잡았을 때, 얘도 똑같이 6천으로 잡아주긴 하지만 공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한 뭐 5,50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여기로 연결시켜주면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뭐야?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할 부분들이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금액을 더 준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됐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아니,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받으시거든요. 개소리 했습니다. 네. 오래 사셔야죠, 그죠? 오래 사셔야지. 갑자기, 자, 아무튼. 자,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 자, 소득 동그라미, 재분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아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부를 보존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빼가지고요. 여기에서 소득 재분배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덜 버는 사람한테는 더 주는 거고 더 버는 사람한테는 좀 덜 준다라는 의미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자, 근데 지금 하필 가라고 밑줄이 쳐져 있으니 자, 잠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은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미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솔직히 이 문제 푸는데 몇 초 컷? 10초 컷 가능. 응.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가에서 다시 한번 가에서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전 이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덜 버는 사람은 더 받고 더 버는 사람은 좀 덜 받는다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근접한 선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5번이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에는 뭐야? 여기 관련해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좀 째려보실 필요는 있는 거지. 최소 3줄이나 요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물론 이거를 재가공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실 거고. 그죠? 재가공 가능하실 정도면 여러분들 뭐 바로 1등급 싹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관련돼서 이제 한 최소 2-3줄 정도면은 좀 더 한 번만 봐달라. 문제 푸실 때는. 아시겠죠? 애지간하면 여기에 지금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예. 예. 자, 그 다음에 한편 사적연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말이 조금 헷갈리게 나왔어요. 기업이나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했어요.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뭐 하는 제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하는 제도. 그럼 이 얘기는 사적연금이라고 해서 얘네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연금을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보고 이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아 이거 그냥 사적인 건가 보다.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나 보다.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냐? 맨날 이걸 까먹잖아. 맨날 빼먹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그죠? 뭐의 문제? 여러분들의? 무슨 문제? 그렇죠. 실력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러한 이들이 아니 그게 아닌데 자, 우리나라 대표적 사적연금 제도인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제도라는 게 있대요. 연금저축제도.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은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거기 밑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도 뭘 내야 돼? 세금 내야 돼. 이자 소득. 그지 같죠? 그죠? 자, 근데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자,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하거나 예금하는 거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연금저축의 이자를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또 있네요. 세금을 감해준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이게 아까 뭐라 했죠? 세금을 감해준다. 공제라고 했죠? 그죠? 공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보다 세금 자체가 낮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고요? 공제 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은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돼요. 지금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연금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제활동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자, 지금 공적연금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경제력이 낮은 경우, 그죠? 경제력이 낮거나 소득이 적거나, 그죠?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얘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공적연금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기초연금이야. 기초연금 뭔지 아세요? 뭐야?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소득층. 맞죠? 응. 그리고 아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장애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아예 못 벌게 되면은 뭐 기초 수당이나 뭐 그런 걸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최소한의 그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 참전용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그 맨날 피리 죽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얘 세 가지라고 돼 있죠. 그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사회 수당형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최저소득보장,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수당형은 수급 역량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 거기 밑줄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료조사를 딱히 하지 않나요? 자료조사를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범주형이란 말이 있어요. 범주형.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최소한의 조건만 있으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그죠? 많은 사람에게 주는 제도라고 보시겠죠. 그죠? 자,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지원할 수가 없어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다 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뭐야?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힘들겠죠. 그리고 개나 소나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 떨어져?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특성들 정도는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쵸?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만족하면은 뭐 그냥 줘버리는 연금이래잖아. 수당형이니까. 그죠? 근데 누구는 소득이 잘 안 잡히는데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득이 안 잡히는데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를 따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사회 수당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소득 보장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최저소득.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최저소득이랑 그 연금에 대한 얘기, 그 뒤에도 연금 보장도 있었잖아요. 그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최저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일단 잡는 거예요. 앞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소득보다 적은 경우, 그죠? 적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맞춰주는 거야? 최저소득이 될 때까지, 그죠? 최저소득이 될 때까지 뭐 해준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돈으로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어서 효율성이 뛰어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장점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주택, 자동차, 연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비용이 들 수가 있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자 거기도 동그라미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효율성은 일단 높아지는데 그죠? 아이고 요거 잠깐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비용이 늘어나죠. 조사 비용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근로 의욕이 왜 떨어질까? 어차피 돈 주니까. 맞죠? 어차피 돈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소득이 만약에 100이라고 쳤을 때 누구는 80만 원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에서 20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자 얘는 그냥 개 날라리 놀고 처먹는 백수 새끼야. 근데 얼마 줘? 100 줘버리잖아. 그럼 씨발 내가 이렇게까지 좆빠지게 일할 필요가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맞죠? 어차피 이만큼 줄 거잖아. 그죠? 진짜로 저 이런 사람 몇 번 봤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 월세랑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지원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뭐 130만 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 정도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럼 넌 일 안 하냐? 제가 막 물어봤어요. 한 8년 정도 일을 안 하고 이런 것만 약간 기초수당부터 시작해서 뭐 월세 지원 받고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일만 해도 그래도 뭐 좀 대충만 해도 200~300은 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자기 일이 하기 싫대. 일하기 싫고 그냥 집에서 좀 뭐 비싼 거 안 먹고 그냥 집에 있는 거로만 잘 해먹으면은 돈 받고 개꿀 아니냐. 뭐 이러는 거야. 그거 듣고 좀 빡치긴 했어요.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물론 저거보단 당연히 많이 버니까 뭐 딱히 상관이 없죠. 솔직히 내가 이걸 받아도 뭐해. 이미 많이 쓰게 된 몸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막 평일에 심심하면 저기 뭐 남양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새벽에 카페 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겠죠 이제? 세 번째 최저보장연금형이라고 했어요. 최저보장연금. 이건 얘랑 조금은 달라요. 얘랑 조금 달라. 뭐냐? 연금을 비롯한 연금이 아니라 수령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는 얘기죠. 뭐만 보는 거야? 연금액만 보는 거예요. 연금액만 봐요. 그러니까 연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경우? 적은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얘도 당연히 문제가 또 따로 있겠죠. 자,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자, 기준이 뭐만 있다고요? 연금만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또 뭐가 있었냐?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근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오래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운영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위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자, 여기 이렇게 보여요.
자, 이게 일단 많은데 뭐야? 다른 소득, 타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자, 연금 소득은 적은데 다른 소득이 있는 애들이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는 다른 소득이 적고 연금 소득만 막 180이야. 우리가 이 기준을 200이라고 잡는다 하면은 그럼 얘는 여기서 20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얘는 연금 소득이 거의 뭐 10만 원밖에 못 받아.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다른 소득은 졸라 많아.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막 이런 거 졸라 많이 받아. 그럼 이런데 그럼 얘는 이거는 어차피 증명할 수가 없는데 왜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조사를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기준으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그래 200 받아가 이러면서 190 받고 와 그럼 개꿀이잖아 씨발. 그죠?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아무튼 요게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시기에 넘겨주시고 연금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자, 거기도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뭐야? 아, 내가 저축해봐야 연금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저축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뭐기 때문이냐?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그냥 국민연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만 65세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거기 밑줄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지만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럼 우린 최저소득 플러스 최저보장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 거기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의 값이 더 크다. 자, 이 말은 어디서 생각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봉제 얘기했던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거기 밑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왜 제외가 될까요? 연금 받아. 응? 연금 받아서 이미 기초연금 우리 국어적으로 생각해보자. 기초연금을 받는 이유가 일단 뭐야?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때 그거보다 적게 받았을 때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애초에 공무원연금 교사용 연금 뭐 이런 것들은 뭐야 어때? 애초에 요거보다 뭐가 많어? 금액이 훨씬 많죠. 그리고 뭐보다 많아? 국민연금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은퇴를 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금액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선생님 있으세요? 학교 선생님? 있으세요?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연금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진짜요? 진짜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정도 받았냐면 한 대충 뭐 60살까지 했다 치면은 죽을 때까지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월에요? 예, 월에요. 예, 월에요. 저 큰 고모가 그랬어요. 예. 저 큰 고모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400. 예. 아, 대신 좀 많이 뜯어가요. 뜯어가요 그래서 또? 아니.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많이 뜯어가요. 아 예. 그래서 교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거의 한 달에 7, 80만 원 정도 떼가요. 그래도 야 400이면 개꿀 아니야? 그래도 개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뭐 공무원 해야 된다, 뭐 선생님 해야 된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아시죠? 요즘 보시면 할만한 맛이 안 그죠? 뭐 핸드폰 뺏었다고 막 쳐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교사를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교대나 뭐 사범대나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국 컷이 상당히 낮죠.
저 때만 해도 그 국어교육과 들어가는데 일단 최소 평균 2등급은 깔고 갔어야 되거든요. 최소. 근데 지금 뭐 3, 4도 갈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이팅 하시죠. 아무튼. 자, 아무튼 여기 부분은요. 3, 4, 5까지 갑시다. 3, 4, 5까지만 갑시다. 안녕하세요. 확실히 옛날보다 읽는 게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체크를 하시긴 하는데 그냥 뭐 제가 더 태워줄 거 있나 해서 봤어요. 오, 형광펜까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게 이쁘신데요. 아, 그냥 부정적이라서 색깔을 비슷하게 하신 건가요? 이게 긍정, 이게 부정? 그냥 이거대로 했어요. 음,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긍정으로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기호 체계는 따로 있으시네요.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응? 몇 번이나 했는데? 오늘도 역시 올킬이 나겠군요. 응, 올킬이 나겠어. 어? 1번은 뭐예요? 네.
아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 올킬이라고. 금요일도 올킬 당했어. 아 맞네요. 네. 금요일 올킬 당했어요. 괜찮아요. 뭐 여러분 선택하신 것까지 다 해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니요. 뭐 세 개가 아니면 알아서 잘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찾아보세요. 그럴 수 있지. 제가 보기엔 4번은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번이 좀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형욱이 풀었어? 그래서? 저요? 응. 풀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낚이시는 부분이 딱 이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틀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힌트를 좀 드려봐요? 네. 자, 거기 보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였다라는 부분, 요걸 좀 잘 확인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낚여서 틀린 경우가 졸라게 많거든요. 맞으세요. 뭐, 아니에요? 응, 맞아, 아니에요? 맞다고. 맞아요? 응. 나이스. 금요일 반도 이겼어. 아무도 이걸 정답을 왜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못 보니까 문제지. 못 보잖아요. 너 방금 고친 거야? 아니요. 아까 오, 여기 근데 이거 이미 또 이거 음.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대부분 못 보셔가지고. 친구 과연 맞았어? 오케이. 아직도 지금 혼돈의 카오스시죠? 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왜 그런지 아니까? 맞다. 왜 이렇게 아파하시지? 왜? 아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왜? 아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되게 무슨 피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 이제 뭐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민영이 맞죠? 처음에 4번. 오케이.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 3번은 솔직히 쉬웠죠? 네, 3번, 2번인데, 혹시 다른 선택하신 분? 있어요? 아니요. 네, 없죠? 괜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요거는 보기를 한번 해주고 갈게요. 보기 한번 분석을 하고 할 건데, 자,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A국은 2023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익을 보충해주는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였다. 자, 그러면은 일단 A국이 기존에는 사회수당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2023년에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저 세 개 중에? 최저보장연금을 했죠. 그쵸? 최저보장. 자, 최저보장연금을 했습니다. 자, A국이 제도를 수정한 것은 자,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여 소요 외시화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는 사실 여기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국에 사는 노인 갑은, 자, 우리 갑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갑은요, 과거에 경제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 제도를 통해 자,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과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얘는 기본적으로 공적 플러스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자, 제도가 바뀐 2023년부터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야? 얘가 여기에 기초연금이 언제부터? 2023년부터 더 많이 수령하게 됐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비판. 그러니까 뭐야? 뭘 많이 못 받는 거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대.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자, A국은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해석 잘못하면 못 맞춰요. 이거 그냥 연금. 자, 지금 여기서 연금 수령 뭘 받았다고요? 기준 금액을 높였대요. 아이씨, 금액을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격이 더 빡세졌다는 얘기인가요? 응? 더 널널해지다. 돈을 더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기준이 100이 된 게 아니라 20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원래 20만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120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포인트 몰랐죠? 저 몰랐어요.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기준 금액을 높인다라는 게 자격이 더더욱 빡세져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왜 가격은 널널해지는데 그만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응. 받던 사람은 더 적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지. 혜택도 많아지고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뭐야? 요런 부분이 요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걸 이제 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했어요. 맞아.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많이 틀리셨더라고. 요거 때문에 틀리신 분도 있었어요. 이거 혹시 4번 하신 분 있어요? 4번 혼자? 꽤 있었던데 내가 봤는데 분명? 근데 틀린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자, A국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지금 뭐가 또 문제야?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했어.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반대로 소득이 적고 연금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연금 소득이 누구지? 내가 방금 뭐 얘기했니? 자, 소득이 적은데 연금이 많은 애들, 걔네들이 혜택이 되고, 근데 반대인 애들, 연금이 적고 소득이 많은 애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럼 여전히 뭐야?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지금 이해됐어요? 미영이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선지했다. 다 세 분 다 4번이야? 너도 4번? 넌 목이 왜 나갔어? 뭐 했어? 뭐 했는데 목이 나가? 이틀 전부터 감기야? 병원 가봤는데 응. 그냥 후두가 붓다고요. 담배 그만 펴. 펴요. 응, 아니 장난이야. 그만 펴. 지금 좀 목소리 나아졌다, 그지? 아까보다, 그지? 아까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준서야, 너 원래 몇 번 했어? 저 4번 했다가 그 4번 올킬 오지네, 진짜.
형평성 근데 이거 봐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얘기했을 때 이런 패턴으로 푸셨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요. 그러니까 A국에서 형평성 문제라는 게 지금 일단 보였어요? 사실? 이거? 어디에 있었어?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형평성 문제로 생각하시긴 했어요? 네. 맞아. 그렇게 했어요? 두 분도? 너도? 네. 근데 왜 틀렸지? 다 틀렸다 생각했어요. 아. 1번부터 5번. 그러시군요. 자, 1번이 정답이었죠? A국에 사는 갑은. 근데 이거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2023년보다, 야, 2025년에 어땠는데? 2025년. 이 금액을 높였잖아. 그쵸? 이게 2025년이잖아.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그 연금 받았던 거에서 더 받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겠다. 맞죠? 응. 의외로 이게 1번이 정답이었는데 많이들 낚이셨습니다.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지. 일단 이것만 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내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기준이 빡세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혹시 다른 선지 괜찮으실까요? 네. 네. 2, 3, 5 괜찮으세요? 뭐 물어보시면 지금 바로 해드리고. 근데 답을 어떻게 봐요? 네? 답 이거 답을 어떻게 본다니? 정답지 왜 없냐? 정답지? 네. 그럼 저랑 그냥 제 걸로. 예. 답은 1번입니다. 원래 여기 정답지 따로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뭐 다 잘 푸셨죠? 몇 번? 5번? 잠깐만, 몇 번? 못 풀었어요. 이거 10초면 풀지. 넌 5번 했지? 했죠. 진짜 예, 오케이. 친구는요? 민영이는? 5번이요? 예, 했어요? 네, 5번. 맞았어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아직? 5번이라고 안 했는데? 5번 맞아요? 5번 하셨어요? 네. 오케이. 준서띠. 이거 약간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전 비문학 2개 하면 여러분들 멘탈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예. 왜요? 왜 괜찮으시죠? 요거 세계관만 좀 얘기를 하고,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10페이지 쪽 보기 한번 펴주세요. 뒤에 보기는 뭐예요? 뭐요? 그거 같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문제만 좀 다른 거예요. 자, 혹시 거기 작품 제목이나 작가를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양비자 유명하지 않아요? 뭐로 유명하시죠? 난스 아니 예? 난소공은 조세이고요. 양 기자는 매년 작품이 수특에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눈치 못 채셨죠? 맞죠? 기출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 9월에도 나왔어요. 그 사람의 작품이. 시인으로 유명해요? 네? 시로 나왔어요. 이게 시인으로 보이시나요? 어허, 이거 말하면 아실 텐데. 정말 모르겠어요? 재작년 9월 현대소설. 친구는 모를 수 있어요. 친구 기출 좀 했어요? 넌 알아야지, 이 사람아. 저요? 넌 알아야지. 저 현역 때. 재작년 9월. 그거 있잖아. 거기서 서술자가 어린애로 나와가지고 뭐 신뢰도 물어보는 문제. 그 엉통한 대답. 네네네. 서술자의 신뢰도 뭐 이런 거. 장난감. 장난감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유명한데? 어떤 아시고. 제목 말해주세요. 원미동. 원미동 씨?
네. 어. 그 원미동 시인이요. 이것도 걔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양기자예요? 네. 처음 알았어요. 기자 씨. 이거 매년 한 번씩 나와요. 매년 한 작품씩 나와. 안 할 수가 없어. 네. 무조건 해야 돼. 그거 말고도 또 유명한 작품들 많죠? 난 처음 본다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아주실래요? 난 분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아 원미동 씨인가? 양 기자의 다른 작품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제목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원미동 사람들. 오. 또 있죠. 마지막 땅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양 기자는 사실 뭘로 유명하냐? 얘는 연작 소설로 유명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작 소설이 뭐죠? 연작 소설? 시리즈. 그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이어지는 시리즈는 살짝 위험해요. 왜요? 작품 안에 여러 개 있는. 그걸 우리가 시리즈라고 하나요? 우리가 문학 개념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니까 그쵸. 주인공도 바뀌고 주제도 바꿔요. 그쵸. 보통 우리가 주인공이 비슷하고 주인공이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유사한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고 했냐면은, 기억나세요? 이건 작년에 되게 중요한 메타였는데, 작년 수능에 되게 중요한 메타였어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작품이 UC 3대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거요. 피카레스크식. 이거 기억 안 나요? 아 기억나요. 그래, 했잖아. 우리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피카레스크식 방식이 있고요. 이 얘기는 그냥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언맨 1, 2, 3 같은 거야. 그냥 다 똑같아. 주제도 똑같고 주인공도 똑같아요. 자, 왜 웃어?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창민이가 생각나가지고 걔 왜? 창미? 근데 저것만 들어 호들갑 떨었죠. 왜 호들갑 떨었지? 마블 저로서는 살짝 기가 빨리는. 너도 아니 혹시? 걔 아는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걔 유명해? 네. 시끄러워가지고. 아이씨. 요즘도 시끄러워? 요즘 학교 잘 안 나오죠. 안 나와. 쉽지 않았다. 친구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죠. 지금 그 표정이 되게 격렬한. 당연히 아니죠. 왜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거 말고 하나 방식이 더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기억하셔야지. 이 정도면 기억하셔야지. 이건 내가 많이 했는데. 진짜 지랄 마. 인물에 초점화. 그거 말고요. 이거랑 다르게, 자, 주인공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다 독립적이에요. 근데 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공통됩니다. 자, 너 일단 그거 알고 있죠? 비 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자, 이거랑 이 내용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완전 달라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남편이 깜빵 가 있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럼 누가 봐도 가리봉동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죠? 근데 다만 친구 대답 좀 덜 해도 돼. 괜찮아. 목은 소중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비슷해. 요거는 비슷해.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했냐면 말하면 알 건데 아마 또 다시 해줘야 되나? 옴니버스 방식.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작년에 선생님 수업 안 들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작년에 클리닉 할 때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해줬는데 이거. 옴니버스 알아요? 이제? 이거 말하니까 이제 알겠어? 어. 친구 기억나? 오케이. 혹시 내신 하셨어요? 오케이. 나와요. 네? 대신에 저기 나와요. 내신에도 나오지. 그래요? 응. 내신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뭘 얘기해줘야 좀 더 적합할까? 그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뭐 그 정도를 얘기해줘야 되나? 그게 나왔나? 너네 안 나? 이번 주 사랑 모의고사 봤던 거저 옴니버스 형식 아니에요? 옴니버스 형식이 그거에다가 이제 그 친구가 만들었던 것 중에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도 있고, 거기에 이제 9켤레 구두 남은 사내 거기도 있고, 뭐 아무튼 그것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세계관은 비슷합니다. 다만 주제나 주인공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옴니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뭐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막 아이언맨 영화 있고 토르 영화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블랙팬서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야 우리 절반은 없애야 되는 타노스 걔는 다른 친구죠. 다른 친구인데 다른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막 그지랄 떠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옴니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독립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품들이 있었냐 정도로 보시면은 알고는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확률이 조금 높은 자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9월에 있었던 자 원미동 시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원미동 사람들 내용이 혹시 아세요? 중학교 때 하고 아마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있잖아요. 김반장은 아시죠 이제? 김반장은 알아요. 김반장은 알죠? 걔가 살짝 주인공급으로 나옵니다. 김반장이 이제 김포 슈퍼고요. 또 다른 슈퍼인 형제 슈퍼가 있는데 그 둘이 가격 경쟁을 오지게 합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 PC방 대란 아시죠? 그 PC방에서 이제 가격 경쟁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영원까지 내린다고 영원까지 내리고 거기다가 이제 오게 되면 컵라면 음료수 서비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졸라 난리 났던데 네, 그 고릴라 PC 모르세요? 그 레전드 사건인데 알아요. 관쓰레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사건 이제 그런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그때가 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아 학교도 그쪽 근처였어요. 아주 가보셨어요? 저 많이 갔죠. 오. 좀 많이 갔죠. 저 학교가 아주대 근처였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그 경쟁에 열을 올릴 때 딱 제가 그 소용디를 휘말려가지고 개꿀 개꿀 좀 많이 빨긴 했었는데 근데 뭐 결국은 이제 한쪽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PC방까지 이제 이긴 그 PC방이 다 인수해가지고 다 하고 뭐 마무리가 됐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그 둘이 이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이제 슈퍼인 뭐 싱싱청가물이 들어온 거야. 자 둘이 경쟁하는데 또 이상한 새끼가 또 튀어나왔어.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 게 맞을까? 그 원래 싸우는 애들이 편먹어요. 그죠 편명해가지고 걔 조졌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미동 시인은 내용 아시죠? 알아 몰라? 조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좀 알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최근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도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 아무튼 여기 원미동이라는 이 세계관 안에 시인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근데 시인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뭐 별명이 몽달이야. 몽달씨. 존나 멍청하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서술자가
일단 알고는 계세요. 1인칭 관찰자예요. 1인칭 관찰자인데 이 관찰자가 몇 살이냐면은 7살이에요. 어린애예요. 응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 서술자가 서술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게 뭘까? 신뢰도가 떨어져. 그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쵸? 신뢰도가 떨어지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독자들이 그 내용 그걸 좀 스스로 뭐 그것도 있겠죠. 스스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른들의 사건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른들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가 얘는 어렵지만 대신 우리는 어때? 이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이런 1인칭 관찰자의 어린 서술자의 시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랑방송님과 어머니가 있는데 그거 알죠? 이거 수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수특에 있어요. 일부러 안 넣었나 보네요, 제가.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봅시다. 자, 일단 밥 안에다가 계란 삶은 거를 이제 원래 하나씩 넣어줬어요. 거기서 밥 먹을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새 들어 사는 그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좋은 자리야. 참고로 거기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애는 있는데 남편이 없어. 거기다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애가 존나 차오는 급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 밥에다가 계란을 한 개를 넣을 거를 2개를 넣어줘. 2개를 넣어줘. 근데 이거를 누가 본 거냐? 그 딸내미가 본 거야. 딸내미가 봐가지고 뭐라고 하냐? 왜 저 사람한테는 왜 계란을 2개 넣어줘요? 나 왜 안 줘? 라고 하지만 사실상 숨은 의미는 뭐야? 그 어머님이 그 존자를 살짝 그렇지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를 한 번 더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민동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관찰자가 어느 날 그 몽달 씨가 준내 맞고 오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는 그냥 멍청하게 왜 그걸 막고 있어? 그리고 왜 김 반장한테 왜 아직도 밑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이유가 있죠. 맞은 이유가 뭐야? 우리 이면적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김 반장한테 일하는 거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죠? 김 반장이 거기서 모른 척한 것 때문에 뭐라 했단 말이야.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에서의 주인공이, 아니, 저런, 불의를 보고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한테, 아는 척도 안 한 사람한테 왜 계속 가서 일을 하고 있냐.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쟤를 존나 팼어. 그럼 김 반장도 같이 거들어줘? 그럼 어떻게 돼? 뒤지게 처먹겠죠, 걔도? 그죠? 그런 이면적인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라는 거. 관찰자 시점, 특히 어린 관찰자 시점에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자, 1인칭 관찰자인데 뭐가 묻는 경우가 있냐? 이런 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이 묻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러면 어떤 특징이 또 생기나? 우리 6.25 전쟁 생각해봐요. 잔혹성 부각? 그쵸? 뭐 잔혹성이나 아니면 비극성이 더 커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신했던 것 중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종탑 아래에서 아세요 혹시? 명은이? 뭐 모른다 칩시다잉? 어쨌든 명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 엄마 아빠가 전쟁 중에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 맞고 그냥 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명은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진짜 눈이 원래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눈이 멀어요. 그럼 사실 뭐야? 이미 걔가 맹인이 된 걔의 상태만으로도 뭘 부각할 수가 있어.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그걸로 인한 충격으로 이제 아예 얘가 이걸 차단해버린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더 있다면은 뭐 요런 작품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려면은 얘네의 세계관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세계관. 자, 얘네가 세계관이 언제 때일까? 그렇죠. 19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이슈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관들 지금 보면은 원미동이란 말이 있는데 이 원미동이 어딘지 아세요? 자동차 네? 자동차요? 그 차파리들 많이 그게 무슨 말이지? 거기가 그쪽이야? 아닌가요? 그런가? 어딘지 대충 아세요? 예, 안보국이요? 원미동이 뭐야 안보국이야?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근데 되게 근접했어. 부천이라고. 예. 그 인천이랑 가까운 데예요. 인부천이라고 하잖아. 그죠? 거기 플러스 부평까지 하면 약간 어떤 곳이에요, 여기? 그쵸, 우리 네, 마계라고 하죠. 예. 거기 그럼 약간 좀 세신 분들 좀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부평 한번 갔다 왔는데 장난 아니시던데요?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한 양기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좀 지릴 뻔했어요, 약간.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얘네는 지금 부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마 산업화가 일어나면요 요거랑 관련해서 나오는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뭐예요? 혹시 아세요? 산업하면은 그 농사나 짓건 친구들이 어디로 가? 네, 그쵸. 서울 쪽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쵸? 도시로 이동해요.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약간 이거 금요일 수업 느낌으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촌양도를 했어요. 자, 누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시골 사람의 농민이라고 해봅시다. 자, 농민이 입장에서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자, 얘가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막 거기서 서울 강남 땅에서 농사 지을 거야? 임대료 뒤지죠? 그죠? 뭐? 잡일이요. 잡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뭘 위주로 하냐? 일용직 노동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저번 주에 했었던 그 성의꽃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 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어. 근데 얘네 돈 많이 줘요? 아니요. 많이 안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그죠? 근데 가난해지는 와중에 얘네들이 콜라보하면 또 뭐가 일어나요? 강제 산업화 일어나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 재개발 들어갑니다. 어디가? 서울 쪽에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던 이런 빈민촌 같은 것들이 싹 다 어떻게 돼요? 철거죠. 철거당하고 거기 뭐 아파트 생기죠. 그거와 관련된 작품이 난소공이지. 그죠? 네. 요거 정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까지 이제 빈민촌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까지 재개발이 되면서 거의 쫓겨나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에 어떻게 계속 있을 거야? 돈 존나 없는데? 어디로 가? 점점점 서울 바깥으로 가겠죠? 서울 쭉쭉쭉 바깥으로 가게 되면서 그럼 얘네도 그냥 가만히 놔두냐? 거기도 개발을 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밀려가지고 간 데가 이제 어디야? 저기 부천 원미동까지도 이제 밀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밀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거의 이제 서비스업을 하거나 여긴 그나마 월세가 좀 싸니까 여기서 자영업을 하십니다.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부동산이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지금 서울 쪽 끝났으니까 어디 해줘? 또 경기도도 또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가 부냐? 재개발에 또 붐이 또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상당히 소시민적 인물이 돼버립니다. 그죠? 자,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마지막 땅인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노인이에요. 지금 방금 뭐라 했어요? 여기서 재개발 붐이 분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은 어떠겠어? 아, 씨발, 우리 땅 떡상한 거 아니야? 이거 다 부동산에다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확정 소식이 딱 이제 나기 직전이야. 근데 그 상가 부지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이 마지막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 것도 팔아야 이제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 근데 이 새끼가 안 팔어. 얘가 안 팔어. 얘 뭐 하는 애야? 뭘 소중히 하냐? 생명을 상당히 소중히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을 소중히 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또 뭐야? 자기 뭐 위에 있었던 뭐 선조들에 대한 생각도 막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어쩌겠어? 뭐라고? 팔라고 해? 그렇게 사람들이 착해? 개빡치죠? 개빡치니까 그 마지막 그 딱 남아있는 그 논밭에다가 막 쓰레기 던지고 막 뭐하고 막 고지랄 존나 떱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을 회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뭐야 당사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아들내미 불러가지고 야 아빠 좀 설득 좀 해봐라. 딸 땅 더럽게 안 파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팔 것 같은 그런 암시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땅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커니즘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1970년에서 80년대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얘네들이 서울까지 왔지만 서울에서 이제 재개발 붐이 보이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나가지는 거야? 외곽 쪽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부분이 또 이제 요런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저문강의 사흘식구라는 작품. 모르세요? 그러니까 얘가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인데 이제 보통 그 일 끝나면 언제야? 거의 뭐 노을 지고 하니까 이제 거의 밤 되기 직전이겠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삽을 씻으면서 썩어가는 물을 보며 거기 어떤 멘트가 있냐면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간다. 그 담배나 피우고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체념적 태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굵직한 것만 좀 기억해 두셔도 사실 애지간한 현대소설은 해볼 만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방울새 같은 경우도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보기만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뛰어든다. 자, 어떤 신념이 있대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 뭐야?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뛰어든대. 그럼 잠깐 스탑. 여기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사회적 문제에 뛰어든대. 그럼 벌써 갈등 구조 하나 나오지 않아요? 뭐야? 인물과 사회적? 인물과 사회 갈등? 왜 그런가? 인물과 사회 갈등이 나오는 이 메커니즘이 때문에 뭐니? 왜 둘이 갈등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부당한 건 맞죠. 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 인물한테는 뭐야? 내가 하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갈등 막 생기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썸녀, 썸남, 막 갈등 왜 생겨?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새끼, 이 새끼가 아니잖아. 그죠? 왜 그런 눈으로 오시죠? 뭐예요? 아니요, 아무튼 좀 괜찮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죠? 자, 아무튼 그들이 경영하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닌 집단과의 충돌.
사회랑 일단 싸우는 쪽이 하필 어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을 지닌 집단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하는 방식의 사회적 폭력을 겪기도 한다. 누가? 기득권이랑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감옥 자체가 뭐야?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폭력이 되는 거죠. 우리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 작품은 자유의 박탈로 인해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당사자가 자 일단 이 인물이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지. 자유가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존재도 상실했어요. 그죠? 존재의 의의도 같이 사라졌어. 얘가 겪어야 될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 아빠의 부재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뭐야? 뭐가 없는 경우? 남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어려움. 뭐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한창 자랄 때인데 아빠가 없어. 아니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겠죠. 자, 특히 작품에서 주인공인 그녀가 겪고 있는 자 거기 동그라미 눈꺼풀의 격려는 자 여기에 나오는 자 경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눈꺼풀이 자꾸 흔들린다는 건데 얘가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가 느끼는 불안과 그러니까 여기서 경련은 뭐랑 연결이 가능하다? 불안과 연결이 가능하다. 요거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삶. 그냥 불안감이 여기에서는 일종의 아까까지는 뭐라고 보시면 돼? 남편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석이 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요? 현대인의 삶과 확정이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제가 요걸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가 요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그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정보니까 요거는 반드시 네, 잘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몇 시죠 지금? 55. 자, 아무튼 저희가 보기 관련해서 뭐 가져갈 것들은 다 가져가셨을 거고요. 자, 7페이지에 있는 본문 한번 바로 가봅시다. 자, 아까 여기에서 그 주인공이 뭐라 했죠? 주인공이 어떤 친구였죠? 얘 남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쵸? 남편이 없는 상황이고 얘 지금 어디 갔다? 감옥 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요 정도로만 일단 빌드업하고 가볼게요. 자,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 아까 우리 뭐라 했죠? 경련은 불안이라 했었죠. 그쵸? 그러면 갑자기 얘가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어떤 불안을 겪고 있어요. 어떤 불안인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볼게요.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치아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이를 지그시 눌러보았는데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눈두덩이를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근데 잠깐 지금 이 기억에 밑줄이 쳐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문제로 나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런 불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좀 어때요? 네? 체념이요? 얘가 지금 뭐라 했어? 익숙한 증상이라 했어요. 그죠?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익숙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지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A를 참고할 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요거 5초 컷 가능하죠? 뭐야? 바로 1번 나오죠. 왜?
내면의 불안마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오래된 것 자체가 익숙함이 돼버렸다는 거 더 봤을 때 1번이 될 수 있겠죠. 이거 되셨어요? 네. 이거 은근히 쉽다니까? 이런 식으로 적절한 거 맞추는 은근히 쉬워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자,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간 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자,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자, 그러나 아까까지는 지금 공간이 어떠한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어쨌든 뭐가 일어나긴 했어요? 공간의 이동, 그죠? 공간의 이동 드러났죠? 근데 이 공간이 지금 뭐야? 면회실 나온 거 보니까 감옥이겠네요? 교도소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교도소. 근데 교도소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상황이겠죠? 남편 보러 갔겠죠? 그죠? 자, 아무튼 네,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휘디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자, 일단 핏기 없는 얼굴 밑줄 쳐봅시다. 자, 이거는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어떤 상황인 거야? 예? 맡고 있어요. 맞고 있다고요? 핏기 없는 눈. 아까 뭐가 없어졌어? 그 존재에 대한 의의가 사라진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그렇게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무력해 보이는 표정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바라보았다. 자, 하필 그냥 벽도 아니고 잿빛의 벽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감옥의 그 약간 음산함, 암울함, 그런 부분이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았다. 자, 근데 어쨌든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면회 해보셨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있어요? 없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보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면회할 때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데 거기에 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거기 이 면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칸막이 같은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단절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있지만 그래도 뭐는 가능해요? 그렇죠. 소통은 가능하죠. 그죠. 소통은 가능한데 직접적으로는 일단 안 되는 경우 많죠. 자, 근데 이거랑 관련된 소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이런 거 말고도 비슷한 거. 우리 보통 이 단절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소통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가능했던 소재들이 무수히 많았거든요. 첫 번째가 유리창. 유리창이라는 걸 통해서 죽은 아들의 환영을 볼 수 있지만, 자, 방금 죽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아들의 환영을 볼 수 있지만 죽은 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 어디 가야 돼? 초승 가야지. 어떻게 봐? 보자. 그래서 유리창도 같은 의미를 가진 소재라고 볼 수 있었고, 또 뭐 있었냐? 강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 유명한 시 있잖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가서 빠져 죽잖아. 그죠? 강에 대한 의미도 그럴 수 있고요. 혹시 그것도 아세요? 그 고전 시가에 약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수가 뭐예요? 표현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무슨 약수가 가렸던데 평생을 보지 못하냐라는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규원가. 네. 약수가 뭐냐면은 거기가 밀도가 엄청 무거워서 깃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가라앉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약수로 가렸다는 건 거길 건너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보통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나 아니면 유리와 관련된 거, 뭔가를 가로막는 게 있다라면은 경계 혹은 단절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말고도 거울 같은 경우도 일종의 단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 했었죠. 맞죠? 이상도 마찬가지. 이상의 그 거울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거울이 왜 여기선 단절로 이제 의미가 되는 걸까? 자, 그냥 보는 건 가능해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나는 여기서 오른손인데 이 새끼 이 거울 속에서 왼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통은 가능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리, 거울, 뭐 그런 칸막이 아니면 물 이런 것들은 다 단절과 경계의 의미로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근데 매개체 될 수가 없으니까 매개체 돼서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왜 매개체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매개체요? 만약에 그게 근데 그 눈물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통의 매개체긴 가능하다고. 소통은 가능하다고. 그냥 직접적으로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뭐야? 말한 질문이 그게 맞아?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인데 A도 좀 째려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시를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휜벽의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이 그러네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낸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 네에서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 다시 쇠망을 건너간다. 자, 이 둘이 어때? 지금 남편이랑 여기서 아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둘이 뭐가 좀 달라요? 일단 소통조차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혹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얘는 어쨌든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세상에서 동떨어진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체감하는 시간이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쵸? 여기는 빨리 느껴질 거고 이쪽은 느리게 느껴질 거고. 그죠? 그때 당시에 뭐 감기는 다 나았냐? 야 이씨, 야 감기 나은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나는 나무의자와 대풀이 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미는 것이다.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돌아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근데 잠깐 요거 관련해서 문제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 일단은 여기 A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요거 같이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재형 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바로 앞에도 있죠. 남편을 본다, 그 다음에 그녀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 뒤에 넘기시면은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보통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자,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기시면은 아마 맞다고 하실 확률 많을 겁니다. 왜?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인 소설 안에서 A가 회상 장면에 연결이 되긴 하잖아요. 회상 장면이긴 하잖아.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거는 A 자체에서 회상이 있냐는 거야. 있어요? 아니요. 그게 없어서 니은이 아닌 거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선지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정황상 소설 전체로 봤을 때 그 부분이 회상인 부분은 맞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화를 큰 따옴표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중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자, 큰 따옴표 없이. 그쵸? 여기 그냥 대화가 그냥 간단하게 있고 그냥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릴. 서로 관련 없는 내용을 주고받는 인물의 모습. 이거는 맞니? 네, 요걸 제시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도 쭉 연결이 되니까 얘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솔직히 문학은 비문학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도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요거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추천드리는 바는 항상 다 읽고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있을 수는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자, 일단은 얘가요, 왜 대책이 없었을까요? 대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대책이 없는 이유.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시대적 배경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1970년, 그리고 얘는 사회랑 싸우다가 감옥을 갔어요. 1970년대에 그렇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던 친구들이 누구였죠? 대학생이요? 지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의꽃 같이 했었을 때 어땠어? 그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뭐랑 관련돼 있어?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석방이나 이런 건 일단 특별 대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 최소의 호구주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거기 굵은 글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묶어주시고요. 자, 그 옆에 뭐라고 적냐?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상당히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그냥 이상적 사고에서 그냥 이게 주장으로 바뀌었대요. 주장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는 그는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자, 이 주장이 뭐가 됐다고요? 신봉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때요? 점점점 확장이 되죠. 그쵸? 확장이 됨으로써 이 신봉하는 부분까지 넘어가니 이제 여기서 뭐랑 싸우게 되는 거야? 기득권이랑 갈등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감옥이라는 뭐가 들어갔다고? 사회적 폭력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너무 이상적이면 당연히 큰일 나죠. 적당히 현실을 타협하셔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했으니까 얘가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어떤 남편이 이제 없어진 것에 대한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된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동물원으로요.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공간이 다른데 속성이 비슷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이것도 한 3주 이전에 했던 건데. 황홀한 실종. 코끼리. 코끼리요? 호랑이. 호랑이랑 원숭이겠죠. 코끼리가 왜 나요? 예? 코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비문학이에요? 아무튼 거기서도 어땠어요? 그 갇혀있는 그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었죠. 그쵸? 기득권이라고 맞아. 그죠? 자기도 그랬어야 되는데면서. 자, 근데 여기는 또 어떻냐? 자, 지금 여기서 감옥이란 말이 일단 먼저 나왔어요. 그쵸? 감옥이 나왔고 여기서 얘는 뭘 잃은 존재야? 자유를 잃은 존재고 무력한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물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그거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야지. 그쵸? 우리가 여기에 우리라는 곳에 갇히는 어떤 뭐 동물이 어디랑 여기랑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동일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가로 세로 1m쯤의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자, 이것도 벌써 뭐랑 똑같아. 아까 말했던 감옥 그 면회실에서의 나와 남편의 경계랑 똑같네요. 그쵸? 그죠?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지금 우리만 봐도 벌써 뭘 생각하게 됐다고요? 남편을 생각하게 됐대요. 자,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는 이제 조리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였다.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자.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였다. 잠깐 사이에 후광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낯선다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고 또 멈추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라면 지금 여기서 눈치를 한번 깠어야 돼. 그럼 좀 더 하고 할까요? 오케이. 자,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아내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현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불복? 얘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도 사실 뭐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복이 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해요. 왜? 남편 없이 살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제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겠지. 뭐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했어요? 현대인의 삶까지도 아까 보기에서는 연결된다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뿌리만이 일렬 횡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그럼 여기서 새도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한 거야? 남편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쵸? 그 이런 말도 있으니까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일렬 횡대도 밑줄 쳐주시고요. 우리가 사실 이거 독재 정권과도 연결이 가능한 말들 중에 하나죠. 그죠? 일렬로 이렇게 쫙 있대. 그건 뭐야? 이 당시 군부 독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현대 문명의 획일성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이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대새 등이 유리벽 바깥에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우러져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는다.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두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미기도 하고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새도 마찬가지 남편과 동일시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일단 여기에 제목이죠? 방울새가 여기 제목입니다. 자, 봤는데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의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붙이고 나서 그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그래서 뭐 방울새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고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도 없었다. 얘를 지금 보고 느낀 게 일단 뭐라고요? 청명함이 아예 없대요. 우리 아까 남편의 모습도 다 어땠어요? 지금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기력하고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고유의 무엇인가가 없어진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또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다. 원래는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고요. 이렇게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가 없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아까 미리 빌드업을 쳐놨죠.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일종의 이 새만의 고유성. 근데 이걸 만약에 남편이 말한 부분과 연결을 한다면 이 남편의 뭐가 되는 거야? 이상 혹은 신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보였어요. 오케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이렇게 술 먹으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이런 얘기인가? 아니에요. 아무튼.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유성이란 말한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자,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라면서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줬듯이 감방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냐 하면서 뭐 쭉 이렇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하는 방울을, 그렇게 앉아있는 하는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아이가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서의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방울새에 대해서 뭐 적잖이 실망을 했니 어쨌니 막 이랬는데, 지금 아이는 구지백이 방울새의 노래를 하고 있어. 자, 또 여기에 대한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아이는 일단 어떠한 상황이니까, 순수한 상황이니까 사실 별 생각 없이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결국 새는 응답을 못 해주잖아.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 긁히셨네요. 긁히셨네요. 그죠? 자,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부르면서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방울새랑 결론적으로 누구랑? 남편이랑 동일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둘 다 뭘 잃은 거야? 제가 가지고 있던 자유랑 뭘 잃고 신념을 잃고 그리고 그 잃은 그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무력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거 기준으로
아까 3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2번은 그냥 넘기고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선지만 바로 볼게요. 자, 1번. 이 세상의 모든 이등이 가능하기만 한다면은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남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까지 맞니? 네. 네. 그다음에 남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까 보기에 있었던 부분 연결시키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집안의 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맞을까? 자, 그다음에 3번. 썩고 있는 쓰레기와 막혀있는 시궁창은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자유의 박탈 상황을 비유한 말까지 맞아? 네, 맞고요. 자, 남편이 감옥에 갇힌 후 겪었던 사회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환경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환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환경? 그냥 거기 환경. 이 현실 세계가 이렇다고 이걸 고친다는 게 이상 아니에요? 다행히 안 낚이셨네요, 여기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왜? 사실 일단 감옥에 갇힌 후 겪었던 사회적 폭력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뭐가 사회적 폭력이었냐? 감옥에 가게 된 그 부분만 사회적 폭력인 거잖아. 그죠? 오,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금요일 친구들보다 나았네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예? 잘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네. 4번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4번.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라는 말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는 것은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 생각이 담긴 것도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자, 5번.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하는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무까지 앉아있는 방울새는 그녀로 하여금 올바른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남편을 떠올리겠다. 이건 뭐 동일시가 있었으니까 연결이 충분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4번은 같이 했죠 방금?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볼게요. 씨, 뭐야, 뭔데 시간 이렇게 빨리 가? 몇 시예요? 말 안 할래. 10분 남았는데 조금 애매한데 애매하긴 해. 알겠네.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중요하지. 나 아까 썰을 너무 많이 풀었어. 진짜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개짜증나네 진짜. 뭐라고? 수업 못하니까 아쉽다는데요. 아쉽구나. 그럼 더 해야지. 아니 솔직히 이거 그래도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여기 아까 세계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오늘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오늘 정말 유익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서 뭐 듣지도 않으면서 뭐 유익해. 뭐가 유익했어? 뭐가? 도파민? 아니. 여기나 이런 세계 약간 생각하는 그런 말은 졸라 잘하시대요. 경계 이런 유리 거울 이런 거 정말 근데 진짜 그런 걸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부분들 진짜 많이 모르세요? 진짜로? 아까 뭐 보니까 개념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비어 있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탈모 걸리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송송 구멍 떠 있는 거 이렇게 제가 쑥쑥 이렇게 막 뭐 넣어줘야 되나. 너희도 그래요? 두 분도 그래요? 저는 그래도 많이 채워줬지 않아요? 많이 채워졌어요? 저도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 예. 근데 왜 그래? 진짜 그렇게 몰랐어? 생각보다 많이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감각적으로 푸는 거였어요. 아예 모르고. 완전 감각으로만? 네. 좀 배경 지식은 괜찮은데 문학 개념은 하나도 몰라요. 친구는요? 저 다 모르는데. 괜찮아. 배우러 온 거잖아. 괜찮아. 야, 근데 문학이 뭐냐고 물어본 애보단 나아. 그건 그렇죠.
아니 근데 아예 못 알아들으시진 않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한데 노주성 씨보다 더 잘 알아. 아세요 그 친구? 알겠어. 나한테 얘 느끼면 되잖아. 아 대체 뭐 어떤 얘기를 그래? 뭐 또 애는 착해 또 나오게? 또 애는 착해 나오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 또 뭐가 있었어? 아니 파도 어떻게 끊임이 안 나오냐? 괴담이다 괴담. 야 씨. 애는 착해가 아니라 애도 착해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알았어. 아무튼 제가 뭐 세계관이랑 이런 것들을 얘기할 일이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것 같죠? 내가 뭐 진짜 도파민 쏘면 한 30분 살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앞으로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할 일 없고요. 세계관 설명이 길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 그 그거 30분 했어요. 잡담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래? 왜 이렇게 길었지? 뭐 문학도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랬나? 아씨 원래 문학 두개 비문학 두개 해줘야 국룰인데 씨 오늘 문학도 졸라 길어가지고. 저희 문학 2개하고 비문학 2개 한 적이 있어요. 있지? 3월 초. 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아, 저 이제 더 이상 풀 썰 없으니까, 네, 앞으로는 그냥 제가 풀 수업 열심히 할게요. 알겠죠? 아니, 오늘 요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빨리 갔는데, 네, 세계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특히 그 70년대도 그렇고, 5, 60년대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6.25 이후. 6.25 이후의 삶들. 그거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가난해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 있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일단 다 소시민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한 작품이 1964년 그 겨울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플러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창 혼란한 시기인데 정치적으로 또 뭐 이슈가 생겼단 말이야. 그때 당시가. 예. 그런 식으로 좀 조금씩 연결을 시켜주시면 솔직히 현대소설에서는 털릴 일이 딱히 없다? 쌤 근데 가족의 해체도 50년대 60년대예요? 50년대죠 그건. 60년대는 사실 그거에 좀 더 가까워요. 약간 정치 혼란기? 정치 혼란기에 조금 더 가깝고 그 혼란한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시민적 태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혼란기가 하나 더 있잖아. 한 번 더 있어요 혼란기가. 언제냐면 광복 이후. 광복 이후도 어때? 그 미스터방 생각하면 되잖아. 신발 장수하다가 막 통역관 한다고 개값 주고 다니잖아. 그지? 개꿀 기회 얻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뭐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혼란한 상황이라 한다면 보통 이제 소시민적인 태도랑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왕 뭐 빨리 끝내는 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 얘기해드렸어요. 많이 됐어요 진짜. 아 이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근데 저번에 역대급 집중력이었는데. 그랬어? 지금 어디 좀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